안녕하십니까,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여세에 대해서 일부 정도 배웠고요. 오늘은 증여세 나머지 부분과 상속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보면요. 증여세 계산 구조는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고 거기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채무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던 것, 동일인에게 증여받았던 것을 합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공제는 동일인에 대해서 10년간 합산하게 되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좀비속 간에는 5천만 원이고요. 배우자 간에는 6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인 경우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다 빼주면은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대 간에 할증된 것, 그러니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에게 간 경우는요, 산출세액에서 20%를 더 추가해서 내게 되고요. 20억이 넘는 경우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30%가 더 붙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럼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가 원칙이고요. 시가가 없는 경우는 그 자산과 유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와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유사사례가액을 2순위로 하고요. 그것이 없는 경우는 보충적 시가로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개별 공시지가, 그것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담부 증여라는 걸 했었죠. 그러니까 증여재산을 줄 때 거기에 부채가, 채무가 같이 넘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가 되고요. 그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만큼은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주택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익을 보는 경우죠. 그런 이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싸게 산 거 내지는 비싸게 판 것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데요. 그 받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관계 이외자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조건이 약간 좀 다르고요. 증여재산을 계산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배우자나 직계존속, 친인척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거나 이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판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배우자나 직계존속,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혈연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싸게 구입을 하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증여세를 낼 수 있답니다. 자, 그 외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여세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아까랑 다른 게 약간 그냥 시가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가보다 현저하게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네요.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수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자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요거부터 먼저 확인할까? 특수관계자는 이 다음 장에 나올 거니까요. 자, 어떤 여기 보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그랬죠. 여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데요. 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해당 거래의 경위나 관계나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에서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당연히 세무서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내고 싶겠죠. 그러면 이게 거래 관행이 있냐 없느냐의 증명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세무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대법원에서 나왔네요. 2011년도에 판결이 난 거니까요. 이게 거래 관행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특수관계에는 첫 번째로 친족관계가 있고 경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관계라 하면 혈연관계, 육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직계존비속,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 자매 이렇게 혈연관계, 6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친족관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그래서 인척이라 하면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거는 위에는 혈연관계고 밑에는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의 배우자, 그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결혼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배우자들 같이 이렇게 혈족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들의 관련된 혈족들, 그 사람들을 4촌 이내 인척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배우자가 친족관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친생자로 내가 내 아들임에도 다른 사람한테 양자를 보냈을 때도 그 자식도 아직은 나에게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그 친생자의 배우자도 나에게는 특수관계인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도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친족관계, 그분들은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경제적인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지배관계가 있는데, 이 지배관계라는 건 주식이 투자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연관관계는 자,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를 갖고 있던 개인회사든 간에 나의 회사의 임원과 사용인들, 이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록 임원이나 사용인은 아니어도 그 사람, 이 회사, 우리 회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는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자, 지배관계는요, 내가 개인회사든 법인회사든 내가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아니면 투자를 받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회사들 중에서 내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과 그 회사들의 임직원들, 그 사람들은 특수관계자인데요. 이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건 보통 딱 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투자를 받건 투자를 하든 간에 그 회사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회사의 직원이든지 임원이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든지 아니면 그 투자한 회사의 직원이든 임직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를 보고 이 사람들의 거래는 하려면,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가로 샀든 고가로 팔든 간에 계산하는 방법은요, 일단 저가 양수니까 시가보다 싸게 산 거겠죠.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를 거래했을 때 시가가 더 높을 겁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겠죠. 이제는 고가 양도니까 내가 비싸게 주고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가 더 비싸겠죠. 그럴 때는 대가에서 시가를 뺍니다. 즉, 그 비싼 금액에서 싼 금액, 시가를 빼주면 되고요. 그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익이 절대 금액으로 3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과세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요, 위하고 차이가 뭐냐면, 위에서는 그 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가 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그 차익이 3억이 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이 3억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인일 때는 그 차익이 3억인 경우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과세 요건이고요. 그럼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을 계산해야겠죠. 자, 특수관계인인 경우 아까 말한 시가와 대가, 요 금액의 차이에서 시가의 30%, 그 다음에 절대 금액의 3억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 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 가액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미니마이즈를 한 거는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금액이 좋겠죠. 그렇죠? 많은 금액을 빼줘야 그만큼 증여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는요, 시가, 대가, 요 차이는 똑같은데 아까는 시가의 30%를 고려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고려 안 해주고 3억만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거는 그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자, 2021년 3월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30억짜리 건물을 20억에 양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니까요, 항상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시가의 30%와
차액의 3억 이상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시가가 30억짜리를 20억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10억이네요. 그 10억은 시가가 30억이라고 했으니까 시가의 30%는 9억이겠죠. 그리고 차익은 3억이니까 당연히 넘네요. 그럼 이 사람은 10억의 이익을 봤으니까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 증여세 과세가 되는 금액은요 10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가의 30%와 그 다음에 절대 금액인 3억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9억이고 3억이니까 작은 금액인 3억을 빼주겠죠. 9억을 빼주면 세금이 더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이 3억을 빼주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증여 재산이 될 수 있는 금액은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이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이 10년 이내에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7억에서 증여자산 공제 5천만 원을 빼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5억이 넘기 때문에 세율은 30%입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건 6천만 원이라서 1억 3,500만큼 이것을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중에 신고세액 공제에서 3%는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자식에게 너무 낮은 가액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수관계인한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시가라는 거,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 차익이 시가의 30%와 절대금액 3억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줄 이유는 없겠죠. 물론 경제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뭐 금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밖에 아마 거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시가의 30%와 3억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양도를 하시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은 양도지만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특수관계인에게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도 이익이 증여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세무조사나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적출이 될 수 있어도 이거를 그냥 잡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 부모님 집에 사는 자식들 은근히 많거든요. 같이 안 살지만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원칙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답니다.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거, 그겁니다. 단 해당 주택의 소유자, 부모님과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런 경우는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무상 사용의 시작을 5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1억이 안 되는 경우, 이익을 계산했더니 1억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요. 5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죠. 갑자기 시그마가 나왔네요. 우리가 아마 고2 때쯤 배우는 게 수열 배울 때 배우는 시그마인데요. 시그마가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가액에다가 연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자, 지금부터 과거 5년까지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거 5년이니까 이거를 프로로 나눠주거든요. 이거를 시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거 5년치를 5년 전에 거니까 그거를 현재 금액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 1억하고 12월 30일이라 1억이 다르겠죠. 그거의 시간 개념,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가가 없는 경우는 상징세법상 보충적 시가가 있었죠.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 계산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시가 15억짜리 주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살게 해줬습니다. 이럴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시고 기점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5억에다가 20%를 곱하면 2%를 곱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겠네요. 근데 그게 1년 됐죠. 1년치 시간 가치를 계산해 주니까 자, 여기서 이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를 생각하는데 이자는 10%입니다. 그래서 1.1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정도 이 사람이 증여이익이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2년 차 때는 프로로 2번을 나눠줍니다. 총 계산을 했더니 5년치를 다 계산했더니 1억 1,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1억이 넘네요. 이런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증여자산에다가 증여세 공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6천만 원 정도 되죠. 6,300 정도 되겠네요. 세율은 10%겠네요. 거기에다가 신고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한 600만 원, 6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자녀분들에게 무상으로 살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주택을 아까는 무상으로 쓰게 해준 경우죠. 이번엔 주택을 쓰게 해주는데
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게 해주냐면 내가 담보로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식이나 가능하겠죠. 자식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하겠죠. 내 자산을 담보를 공짜로 쓰게 해주는 겁니다. 내 자택을 담보를 맡긴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은행에서 부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경우도 증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면서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도 부동산 담보를 이용해서 채무를 이용하는 자가 이익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담보를 제공해서 차입금 이자를 돈을 빌리겠죠. 그 금액에다가 이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1년치 이자, 금전 소비대차를 하던 어떤 간에 그 이율은 4.6%입니다. 받으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을 이익으로 보는데 실제로 내가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실제로 내가 그분에게 부모님에게 이자를 준다면 그 지급하는 이자만큼은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단 이 금액이 무조건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 금액이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경우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게 담보 제공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물론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자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1년 이자가 1년에 무조건 4.6%의 이자는 줘야지 세무서에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산을 하면요. 부모님한테 1년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요. 4.6%인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2억 1,700만 원입니다. 2억 1,7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빌려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안 주더라도 세무서에서 그것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거꾸로 역산하면 부모님한테 우리가 특수관계인한테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1,7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게 거꾸로 계산될 수 있겠네요. 차입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항상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이 넘는 경우는 항상 새롭게 1년으로 계속 갱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머니 명으로 자식이 2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담보를 제공한 거죠. 내 담보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담보를 주셔가지고 은행에다 이자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1년에 2,300만 원의 이자를 드렸어요. 이런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억이고요. 항상 국세청에서는 4.6%의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 적정 이자가 4.6%라는 거네요. 그러면 15억에 4.6%를 계산한 다음에요. 거기서 이자를 지급한 거 뺍니다. 그랬더니 4,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증여세,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1년 차 때는 자, 4,600만 원인데 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세 공제를 받겠죠. 5천만 원까지 공제 받으니까 증여세를 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1년으로 끝나는 것처럼 몇 년치 갔다고 쳐보세요.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득은 1년에 4,600만 원씩 보니까 2년 차가 됐으면 누적이 되니까 4,600만 원이 두 번 생기겠죠. 9,200만 원인데 역시 이 공제라는 건 직계 존속한테 받은 건 10년 단위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천만 원 한 번 빼줘, 한 번밖에 안 빼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계산해서 빼니까 이게 4,200만 원이 되네요. 증여세를 계산해야겠죠. 이게 1억이 안 되니까 10%니까 420만 원만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액 공제를 계산하면 3%가 빠지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아니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도 증여세가 원칙적으로는 납부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다른 주제인데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주택을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등에 실질적으로 모양은 양도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도라기보다는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가 만약에 반대적인 증거를 나한테 주면 믿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로 보는데 진짜로 네가 당신이 양도로 했다라는 증거를 보이면 나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가 추정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나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도자가 내가 이 특수관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한테 일단 양도를 합니다. 그 특수관계인이 나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게 3년 이내에 양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 양도자가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한테 바로
증여한 거로 본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양도가 일어나겠죠. 두 번 양도해서 계산한 양도세가 이 사람이 처음에 이쪽으로 넘겼을 때 증여를 계산한 것보다 높다면 그건 인정을 해주겠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선 이게 더 작은 경우, 두 번 계산한 양도세가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넘겼을 때 증여한 것보다 낮다면 이거는 증여로 추정을 한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으로 보여준다면 이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양도가 특수관계인끼리 시가로 계산했고 그 금액이 넘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이 특수관계인이 나의 배우자나 직계존속한테 실제로 팔았는데 시가대로 그대로 했고 통장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거래는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3년을 넘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시가로 계산하는데 시가가 사실 힘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특수관계인한테 넘긴 다음에 3년 넘어서 양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K씨는 10년 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각각 4억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시가는 8억이라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판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4억 주고 샀는데 지금 8억이 됐으니까 각각 4억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자, 그럼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이 사람은 아내한테 증여할 걸 생각 중입니다. 근데 처음에 생각하면 이러죠. 어차피 부부는 합산을 하니까 뭐 증여해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니까 증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맞는 말씀인데 자, 자식한테 증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집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식한테 증여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택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팔면 당연히 아내에게 넘겼다고 해도 주택은 합산되니까 다 조정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보다 2주택자니까 20%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인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 시점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내에게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8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10년 이내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여공제 6억을 빼줘서 2억만큼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자, 2억이니까 세율은 2%입니다. 그리고 계산공제를 10천만 원을 빼주면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계산하실 게 뭐냐면 등기부상에 내 이름에서 배우자로 넘어갔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취득세도 나옵니다. 취득세의 시점은 실제로 거래한 시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그럼 공시지가를 4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요. 이 사람은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증여한 경우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2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 세율은 12%입니다. 그래서 4.5억의 12%인 5,4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죠. 두 개 합치면 8,400입니다. 8,400이나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될까? 아마 8,400이라는 돈이 현재 나가니까 분명히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쟁점은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겁니다. 5년 뒤에 양도를 합니다. 자, 왜 5년 뒤에 양도하는지는 뒤에 2월과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배우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증여한데 배우자가 바로 팔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증여를 한 다음엔 반드시 5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거래를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고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거래는 인정하지만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증여한 시점에 취득가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증여할 필요가 없겠죠. 5년 뒤에 파는데 5년 뒤에 이 8억짜리가 10억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내가 취득할 때는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날까요? 6억이 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것저것 빼주고 하면 양도세 계산을 해서 돌렸거든요. 돌리니까 3억 6,80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증여받은 뒤 5년 뒤에 똑같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팔면요. 자, 10억은 똑같겠죠. 근데 취득가액이 얼마로 인정받습니까? 아까는 4억이었죠. 근데 무려 이때는 요 8억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양도 차익이 2억밖에 안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니까 조정지역에 있으니까 세율은 높을 겁니다. 보통 세율보다 20%가 높아도 이때 양도세를 계산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주민세까지 합쳐서. 그리고 예전에 냈던 8,400만 원까지 다 계산을 한다고 해도 다 총 세부담을 합쳐도 1억 9천 정도 되겠죠. 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년 뒤에 내가 불과 양도세를 거의 1억 8천 정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천 들여서 근 2억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절세 기술이겠죠.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분명히 절세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엔 5년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2월 돼서 적용된다라고 해서 2월 과세라고 합니다. 즉, 내가 증여를 하는 이유가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자식이 나와 세대가 별도로 구분됐다라고 한다면 자식한테 줌으로써 나는 어떨까요? 주택수가 줄어듭니다. 자, 배우자한테 주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내가 샀던 집이에요.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요. 지금 팔면 양도 차익이 너무 나니까 일정 시점에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올릴 때 바로 올리자마자 팔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5년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용권도, 회원권,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부동산과 분양권과 입주권은 내가 배우자든 자녀에게 준 다음에 5년은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게요. 자, 이혼을 했어요. 지금은 배우자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도 2월 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한 다음에 이혼을 해도 5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근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소급해서 5년간 증여한 경우 증여를 계속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5년 기간은요.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5년을 채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근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5년 이내에 팔면 안 되니까 5년 이내에 팔면 불이익을 보는데 5년 이내에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죠? 부동산이 법률에 따라서 수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니까. 대신 단 그 수용을 하는 고시일 2년 정도 이전에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2년 정도 내가 보유를 했다가 전에 증여를 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2월 과세를 했는데 오히려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남편이 1억 원에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 올라가지고요. 5억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5년 후에 증여받은 시점에서 5년이 넘었어요. 그럼 양도하게 되면 6억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은 증여해서 증여만큼 인정받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은 1억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5년 이내에 양도라는 경우에요. 자, 5년 이전에 양도하면 이거를 2월 과세라고 했죠. 다른 거. 양도가액은 안 변하겠죠. 근데 취득가액이 남편이 취득했던 가액 1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도 차익이 6억에서 1억을 빼니까 5억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양도세 부담이 크겠죠. 단 여기서 그러면 옛날에 이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낼 수 있겠죠. 물론 부부간이니까 안 낼 수도 있겠지만 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증여세 낸 것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2월 과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다음 단원에서는요, 증여세를 실제로 절세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